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윤진 강사입니다. 언어의 연습책 사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표지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뒷면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주짓수하는 그림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역동적이고요. 정가는 3만원입니다. 페이지는 420페이지가 들어가서 엄지손톱보다 조금 넓은 두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는 파란색이 좀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고요. 좀 이렇게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이와 같이 생겼는데요. 자, 왼쪽은 제시문,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구조도와 주관식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시문 밑에마다 이렇게 단락의 주요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조도가 들어가 있고 주관식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구조도는 여러분들이 따로 그리셔서 제 거랑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쓰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빈칸을 채우시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생긴 거를 보시면서 이런 구조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아예 이거를 베껴서 여러분들이 베끼시면서 연습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관식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뭐 논증 구조가 들어가 있으면 논증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념이 중요한 제시문들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개념을 정리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제시문에 있는 말을 똑같이 베껴 쓰거나 아니면 추론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 개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베껴서 써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쓰시면서 좀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법을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읽으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는 주관식 문제라서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 문제를 만들었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시기도 할 거예요. 다 이런 구성이에요. 끝까지.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시문 독해 위주로 연습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선택지를 연습을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손으로 그러니까 타이핑을 컴퓨터로 일일이 해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는 도무지 이제 만들 수가 없었고요. 다만 아주 최근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랑 살짝 연계를 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그런 주관식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택지를 의식하고 만들어진 문제인데 대체로 대부분은 제시문 독해 위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안은 이렇게 주관식으로 빈칸 뚫려 있던 부분을 채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요약한 부분, 구조도 빈칸, 여기 정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의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책의 진짜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의지력의 절약이에요. 리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리트 시험이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막연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시간만 멍하니 보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요약하고 구조화하고 주관식 문제 푸셔라 이렇게 지침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워크북을 만든 다음에 수험자 여러분들이 자습 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알아서 공부를 하는 태도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서 좀 부작용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추리논증보다 언어 이해를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해야 될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힘들었다 이런 뜻이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효용 가치는 그거예요. 의지력의 절약.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기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멀거니 쓴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리트는 태도거든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약 구조와 주관식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전부는 그냥 나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나를 납득시키다 보면 단어도 찾게 되고 요약도 하게 되고 내용도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납득시키는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기 점검 수단으로 얘네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요약하고 구조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대충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단락의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그럼 썼을 때 내가 이게 확신이 얻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확신이 얻어져야지 이 제시문이 만약에 단락이 6개다. 그럼 이 글 자체가 6개의 덩어리로 잘라져서 간단하게 내가 제시문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약을 하라 그러면 사실은 다 해요. 틀리지 않게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그거를 확신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택지가 세부적인 내용에서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읽었던 세부적인 내용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는 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핵심만 적으세요 이게 아니라 얘네들의 관계를 다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구조화를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림은 그리는데 말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을 짜. 왼쪽 오른쪽 비교대줘야 틀은 짜는데 말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뭐라고 주장했고 얘는 뭐라고 주장했고 하는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못 쓴다는 얘기는 말과 말들을 조합을 해서 압축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즉 요약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약이 안 되면 구조화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틀을 못 그려요. 각 단락 요약해보세요. 그럼 다 쓰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를 모아서 재구성을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글의 흐름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약하고 구조화하는 거는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어, 요약만 가지고 고득점 할 수 없고요. 구조화만 가지고 고득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잘해요. 누구나 실전에선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양이 누구는 요만큼이라 그러면 누구는 이만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구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나는 고득점자랑 싸운다. 나는 천재들이랑 싸우고 나 혼자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딱히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가 없는 한 누구나 성적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요약하실 때 제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게요. 이 단락을 중심 내용을 하나로 잡으려고 하면서부터가 좀 지옥에 빠지거든요. 저도 이 단락의 주제를 하나로 잡으려고 하면서 한 10년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차피 요약을 잘했는지 물어보는 시험이 아닌데 한 단락을 하나로 하든 2개로 하든 누가 뭐라고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끊어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뭐 이게 어려운 제시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동물 감정론과 동물 권리론을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논점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아, 여기까지는 동물의 대우에 대한 두 입장 보여주고 여기는 그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여기는 무슨 내용, 여기는 무슨 내용 이렇게 2개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끊어봤더니 여기 2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막 한 3개 해. 여기 한 4개 나와. 그랬더니 덩어리가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줄여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분 끊어가지고 몇 덩어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편하면 되지. 내가 읽을 건데. 그렇잖아요. 끊어본 다음에 너무 많은데 싶으면 다시 묶어보려고 하고 다시 묶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워크북 이 연습책에는 뒤에는 제가 보통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만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적어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난 너무 많은 덩어리를 자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한 거랑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덩어리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익혀 나가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었죠? 이 단락도 한번 볼까요? 이 단락을 이렇게 보면 뭐 인간이 동물을 이용을 했는데 동물도 사실은 다른 동물들을 잔인하게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아먹히는 동물이 고통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권리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보는 거죠. 아, 여기까지 피식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뒤를 이제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 여기는 또 동물에 대해서 권리 침해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고통이나 권리 침해 때문에 그러다면 야생동물의 포식이 피식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한 그러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유익은 막아야 하는 것일 수 있어. 아, 이렇게 다 끊어보는 거죠.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육식을 막아야 되는 것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동물의 포식까지 막아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까지 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이걸 다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까지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4번 끊어서 읽었다 쳐요. 4번 끊어서 읽었는데 이렇게 다 묶어봤더니 결국에는 육식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였어. 그런데 그 이후도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봤더니 이번에는 동물의 포식을 막아야 되는 것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1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였으니까 관련 지으면 아, 2번째 단락은 그 기억과 니은이 왜 비판받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구나. 기억과 니은은 포식 방지 의무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그래서 요약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갈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건 길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끊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다시 크게 묶어서 다시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약을 한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전체 내용을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흐름이 그려지죠. 그렇게 흐름을 그려봤을 때 내가 요약한 내용들을 쭉 연결했을 때 하나의 글처럼 완성이 되면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잡고 있는 거고, 내가 요약한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글이 아니라 글이 하나가 아니라 막 2개, 3개 있는 것 같고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단락과 단락 간의 연결고리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끈하게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쭉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빠뜨리고 읽었던 문장들, 그 다음에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답안지에 요약한 방식을 보면 한번 쭉 읽었을 때 그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요 형식으로 글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결해서 말을 해보시고 뒤에 있는 정답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요약의 형태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점의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요지의 형태가 있어요. 요점의 형태는 명사 형태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단락을 가지고 요점 정리 형태로 요약을 해보면 포식에 관련된 비판, 소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혹은 기억 니은에 대해서 포식에 관련된 비판의 제기, 이렇게 명사 형태로 끄집어내는 것이고요. 요지는 이거를 문장 형태로 구체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동물 감정론과 동물 권리론을 극단적으로 전개했을 때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포식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내가 중심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 그것을 얼만큼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자가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단락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여기 이제 요점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1단락에서 얘기하는 포식에 관련된 비판이 무엇인지 그 비판 내용을 상술하는 거잖아요. 포식에 관련된 비판을 상술한 거다. 근데 이것도 내가 상술한 건지 알아.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문제를 잘 풀려면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그 줄기를 잡으실 수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장 형태로 바꿔보는 거죠. 동물의 포식도 고통을 유발하고 피식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데, 그러면 동물 감정론과 동물 권리론에 따르면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버뜨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동물의 포식까지 막아야 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자세하게 나는
써보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까지 다 쓰는 거죠. 말로 하셔도 되겠고요. 요약은 여러분들이 떨렁 이렇게 요약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까지 푸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락의 어떤 핵심적인 축이 되는 거고 이 중심 내용에 포괄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플러스 하셔서 부연 정보다 아니면 뭐 부차적인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단락 안에 중요한 내용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구분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구조도 그리는 것과 관련된 유의사항인데요.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글의 관계, 내용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목적은 요약을 하는 것이 글의 흐름을 볼 수 있게는 해주는데 그 관계적인 측면을 잘 부각시켜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즉 요약하는 연습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느라고 구조도를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비판 있고 반론 있고 재반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요약만 하면 이거를 시각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탁 이렇게 떠올리기는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려보시는 건데요. 글이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틀을 이렇게 짜시고 거기 세부적인 내용을 끼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 관점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 주장과 근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누군가의 관점이 없는 그냥 일반 설명문이다. 뭐 에어컨의 뭐 기능 이런 거랑 관련된 글이다 그러면 에어컨이라고 하는 대상 잡으시고 에어컨에 대한 뭐 정보를 넣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의 뭐 개념, 뭐 에어컨의 뭐 작동 원리, 에어컨의 응용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항목을 짜셔서 여러분들 전공 공부하실 때 노트 필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내 머릿속에 글을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나를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문제풀이랑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주장, 반론, 재반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각각에서 출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관계적인 거에서 출제가 결국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요약하고 구조화를 했을 때 이게 문제풀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숙달이 되시면 그 선택지에 관련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숙달이 안 됐을 때는 그려봤자 이게 문제풀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은 좀 드실 거고 다만 많은 양을 하셨을 때 무의식 중에 점점 관련을 짓게 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구조화한 훈련을 선택지랑 조금 더 빨리 연관시켜서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신다 그러면 선택지 각각이 내가 요약한 문장 혹은 내가 구조도를 그렸던 부분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된 건지 내가 손으로 정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출제가 된 건지 이렇게 관련 지어 보시면 요약한 것이 요약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이렇게 선지랑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보실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출제가 항상 전체적인 내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나오고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뭐 주요 내용, 좀 덜 중요한 내용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약한 거랑 구조도 그린 거랑 선택지를 이제 관련 지어 보면 이런 제시문은 주요 내용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이런 제시문은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 더 많이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추상적인 글들, 뭐 철학이라든지 미학 이런 것들은 주요 내용에서 선택지가 주로 많이 만들어지고요. 과학제시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요 내용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선택지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분석을 하시고 선지랑 관련 지어 보시면 즉 제시문 분석하시고 선지를 그런 식으로 내가 정리한 내용이랑 선택지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정리를 해보시면 중요한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읽기 습관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요약하고 구조화를 하는 게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좀 빼놓고 했을 수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제시문의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들은 내가 정리한 내용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주관식 문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 이렇게 총 2가지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관식 문제는 크게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내용 정리에 관련된 거. 자, 그럼 하나는 다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2번 문제와 같이 논증을 정리하는 거. 아니면 그냥 설명문인 경우에는 정보를 정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자꾸 이렇게 바꿔쓰기 하는 게 있어요. 이 3번 문장이 3번 문제가 바꿔쓰기랑 관련된 것인데 자신의 언어로 바꿔 써봐라, 뭐 바꿔 쓴 구절들을 찾아서 밑줄을 쳐봐라, 요약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요약을 해봐라,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언어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요약하고 구조화를 해도 문장 자체를 빨리빨리 번역하고 그거를 내 언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그 언어 조작 능력이 있어야 속도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들은 언어 조작 능력을 향상시켜서 결국 생각하는 속도, 언어적 사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제시문에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 그러니까 생략된 전제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을 통해서 생략된 걸 추론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되는 이런 세 가지 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 개념 정리하는 거를 가장 귀찮아하실 텐데, 왜냐하면 제시문에 개념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베껴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베껴 쓰게 되는 걸 알면서도 집어넣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시문 읽을 때,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이 개념 정의가 나머지를 독해할 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걸 많이 놓치세요. 즉 명사 단위의 사고, 개념적 사고가 동양인들한테는 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베껴 쓰시면서 이 말의 뜻을 음미하시는 거예요. 자꾸 음미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굳이 넣어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너무 쉬운데요. 이 제시문 너무 쉽고요. 나는 이 정보 난 너무 확실하게 파악했고요. 이런 경우는 이 문제들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수고스러운 노동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연습 도우미가 될 수 있어요. 모쪼록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되고 훌륭한 자기 점검의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 안내 동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